눈부신 하늘에 시선을 가린 채 내 품 안에 안기네. 흐르는 음악에 정신을 뺏긴 채 그대로 빨려드네. 과몰입에 의한, 과몰입을 위한 과몰입러들의 콘텐츠 토크쇼 과몰입장 지금 입장 시작합니다. 과몰입장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 MC이자 과몰입장의 CP인 임지호입니다. 본격적인 과몰입 토크 전 과몰입러분들의 자기소개를 안 들을 수가 없겠죠? 청류님부터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과몰입에 지금 1년 반째 지금 과몰입하고 있는 여자 김청유라고 합니다. 와, 매년 갱신되네요. 네, 정말 과몰입에 이러다가 고인물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익숙한 얼굴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자기소개 더 듣고 싶어요. 네, 다음 도희님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류님이 처음 뵙는 분 김도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처음으로 과몰입장 하게 됐는데요. 뉴비로서 또 이런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번 과몰입장 CP를 맡았던 박미현입니다. 저번에 CP가 정말 어려웠었어서 이번에는 마음 편히 하려고 그냥 과몰입장 부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몰입장 이번에 처음 하게 된 조하윤입니다. 제대로 과몰입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창기 때 과몰입장 했다가 다른 거 하다가 다시 과몰입하고 싶어서 들어온 김나린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1부 토크로 들어가 볼까요? 네. 1부 주제는 사망 플래그입니다. 사망 플래그란 영화, 소설, 애니메이션 등에서 캐릭터의 죽음을 암시하는 행동이나 상황, 클리셰를 의미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과몰입 토크를 시작해볼까요? 도희님, 첫 번째 사망 플래그 소개해주세요. 네, 첫 번째 사망 플래그는 먼저 가! 뒤따라갈 테니까 어서 가! 이러한 대사가 나오면 그 사람은 죽는다라는 플래그입니다. 공포영화 보시면서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플래그 같아요. 항상 약간 의젓한 어떻게 보면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리더형 캐릭터가 먼저 가라고 뒤따라 가라고 어서 가라고 하면은 항상 그 캐릭터는 그 다음 씬부터 나오지 않더라고요. 맞죠. 네, 맞아요. 보통 이런 대사는 뒤에 해결할 일이 있을 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뭐 따라오는 좀비를 처리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문을 잠그거나 해야 하는 그런 임무가 있을 때 이런 대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까 도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역할은 대부분 이런 역할을 맡는 인물들은 책임감이 강해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또 이 캐릭터들의 죽음을 암시하는 게 항상 진짜 죽은 장면을 바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약간 뭐 사과가 떨어진다던가 뭐 유리창이 깨진다던가 하는 암시로 보여주는 게 저는 또 이 클리셰랑 이어지는 상황 플래그랑 이어지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항상 이런 캐릭터들은 주연은 아닌데 꼭 주연의 옆에서 되게 강한 느낌의 캐릭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력도 세고 의리도 있고 그런 캐릭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생각나는 인물이 그 부산행에서 마동석 분이 제일 생각이 나더라고요. 막 공유랑 둘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막겠다 먼저 가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외국 영화 보면은 그러니까 아빠나 가족물이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뭐 괴생명체도 나오고 귀신도 막 오컬트한 게 나오면은 그 아버지가 총을 들고 내가 지킬 테니까 너네 먼저 떠나라 이러면서 엄마랑 이제 아들 뭐 딸을 이렇게 먼저 도망 보내고 이제 아빠가 맞서 싸우다 죽거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이랑 엄마가 남았을 경우에 엄마가 아이들을 지키려고 이제 엄마가 대신 희생하는 그런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족 영화나 이런 공포 스릴러 쪽에서 가족 영화에 등장을 하면은 부모님들이 꼭 희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인시디어스도 그렇고 유독 공포 영화 중에서 가족애라든지 그런 위기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나와 가장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영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공포 영화의 특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 플래그라고 모두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주인공 일행이 위험에 닥쳤을 때 꼭 먼저 죽을 것 같았던 사람이 나타나서 먼저 구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꼭 아빠가 먼저 가라고 했을 때 관객들은 모두 쟤 무조건 죽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주인공이 또 다른 위험에 처했을 때 정말 영웅처럼 나타나서 다시 구해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플래그를 좀 뒤틀어서. 맞아요. 이렇게 갑자기 반전처럼 나와서 뭔가 좀 영화를 좀 더 쫄깃쫄깃하게 해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미션 임파서블 2 나온 것도 보시면은 폭탄이 이거 약간 스포되는데 하지 말까요? 약간 너무 스포라. 잠깐 귀 닫아주세요. 아, 안 보신 분들은. 1분만 하겠습니다. 스포. 폭탄이 터지기 전에 두 사람이 남아서 이 폭탄을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이건 무조건 죽겠구나 하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살아남더라고요. 그 두 사람 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보면은 요즘은 약간 죽음까지는 안 가게 하는구나를 네, 그런 반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플래그부터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그러면 바로 두 번째 플래그로 이어가 볼까요? 청류님, 다음 플래그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 플래그는 우리 딸이야 이쁘지? 등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사람은 무조건 죽는다입니다. 오, 네, 미연님. 자매품으로 가족 사진 말고 약혼자 사진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돌아가면 고백을 할 거다. 내 첫사랑이다. 뭐 그런 게 약간 또 그 유명하죠. 병사 같이 이제 전쟁물 보면은 이제 펜던트 같이 목걸이에 이제 아내 사진 뭐 이렇게 놔두고 내 처자식 내 이 아내입니다 이러면서 돌아가서 꼭 다시 얼굴 보겠다 이러고 이제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안타깝죠. 약간 근데 항상 그러고 나서 뒤쪽에 그 사진이나 펜던트 같은 거를 꼭 주인공의 손으로 짚고 이건 내가 지키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지 않나요? 맞아요. 약간 중요한 순간에 이것만은 꼭 약간 쥐고 있는다 그런 느낌으로도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택시 같은 거를 탔을 때 택시 기사님이 항상 가족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게 영화 속에 나오면은 택시 기사님 별로 안 중요하신 분 같았는데 그런 게 나오면은 약간 무슨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또 괜히 그런 거 보면 이 택시 운전사 되게 아닌 것 같지만 곧 죽을 것 같고. 맞아요. 이렇게 뭔가 약간 가족이라든지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그 인물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뭔가 가족이라든지 약혼자라든지 뭐 연인 관계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의 주변 인간관계를 함께 보여주게 되면 더욱 인물이 뭔가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 같아서 더 애정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더 슬프고 우리 더 슬프게 만들려고 작가가 아주 그냥 용을 쓰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꼭 그리고 그 뭐 사진 속에 등장했던 인물이 나중에 나오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그런 장면들도 종종 나오는데 그럴 때 또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세 번째 플래그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게요. 빨리 듣고 싶어요. 하연님 소개해 주세요. 네, 세 번째 플래그는 악당 악역의 음모의 전말을 미리 봐버린 사람은 주인공에게 이를 전달하기 전에 그 악당의 일원이나 그 악당에 의해 죽는다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로키가 가장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 마블에서 로키가 항상 악역인지 선역인지 헷갈리는 캐릭터잖아요. 그러다 마지막에 결국 그렇게 죽는 결국 네,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알면 다쳐. 저는 이 사망 플래그가 딱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알아낸 인물은 꼭 주인공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주인공과 만나기 직전에 죽임을 당해서 결국 사건의 전말은 주인공 스스로가 밝혀내게 되거나 그런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웹소설 같은 거를 많이 봐서 이런 클리셰가 정말 흔하게 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뒷골목에 있는 뭐 깡패 하나를 잡아서 얘한테 정보를 얻어오라고 시켰다가 정보를 얻으러 갔는데 이 깡패가 힘이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작품 내에서는 결국 그래서 주인공에게 전달하기 전에 죽고 마는
그런 스토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클릿이 정말 공감했습니다. 근데 약간 보면은 이게 너무 티나게 봐요. 정보라던가 이게 문 이렇게 살짝 틈에 열려 있잖아요. 그럼 눈을 막 이렇게 대고 보고 그 다음에 그 놀라면 헉! 하는 소리랑 그냥 악당이 들어도 누가 듣고 있는데라는 게 너무 티가 나고 그 도망갈 때도 그 조심조심이 아니라 후다다닥 이게 발소리를 내면서 맞아. 도망가니까 이게 안 걸릴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약간 그리고 항상 그 죽임을 당할 때 메인 악당 그 주인공 악당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바로 밑에 있는 부하가 죽이거나 꼭 그 사람한테 들켜가지고 주인공 아니 뭐냐 악당 귀에 들어가거나 해서 죽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주인공한테 뭐 전화를 해서 전달한다거나 이렇게 바로 전달을 하지 않고 좀 질질 끄는 면이 있어요. 항상 꼭 만나서 말을 해줘야 한다든지 그렇게 끌다 보면은 쟤는 무조건 들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 생각난 플래그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어떤 바로 갑자기 주인공한테 진지하게 고마웠어 또는 미안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 죽는다입니다. 특히 약간 이런 클리셰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좀 장난스러웠던 인물이 갑자기 진지해지면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약간 좀 더 극적이기도 하고 또 이 진지함에서 오는 복선이라고 해야 될까? 얘는 곧 죽는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런 클리셰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악연이 있는 사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약간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분명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닌데 이 죽임을 당하는 이분이 약간 오해를 해서 약간 엄청 주인공을 미워하다가 결국은 진실을 알게 돼서 아, 내가 주인공한테 잘못했구나라는 걸 느끼고 얘한테 이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할 쯤에 이제 죽거든요. 보통 보면은 그 약간 대장이 죽이거나 그 배신을 당해요. 그 약간 무리라고 치면은 내가 이제 악의 무리에서 이제 주인공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다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넘어가려고 할 찰나에 네가 감히 우리를 배신해? 이러면서 죽임을 당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약간 이런 관계도 있지 않나. 네, 맞아요. 아까 부산행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산행에 나왔던 모든 인물들이라고 할까요? 뭐 마동석이라든지 최우식이나 공유 모두 다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한테 혹은 딸에게 사랑했다고 마지막으로 말을 하는 순간 아, 나 또한 이 인물의 죽음을 직감하고 주인공도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더욱 그게 안타깝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갑자기 막 안 하던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막 너 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항상 주인공들이 반응을 하면서 또 도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은 하지만 또 죽음을 직감하면서 더 슬프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인 것 같아요. 저도 생각난 게 있는데 그 우리 꼭 살아서 보자 뭐 이렇게 비장하게 말하고 또 가면 꼭 죽더라고요. 좀비나 재난 괴물 영화 같은 거에서. 진짜 그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발생하면 아무 말 안 하고 약속 그러니까 살아서 보자라는 말을 하는 순간 죽는 게 그 확실하게 되는 게 너무 진짜 가슴 아파요. 뭐라 말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 작가진은 너를 죽이기로 결심했어. 맞아요. 그리고 꼭 나중에 이제 주인공이 혼자 살아남아서 이 장면을 회상하면서 막 눈물을 흘린다거나 막 그 친구의 마지막을 슬퍼한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꼭 나중에 붙는 것 같아요. 아 이런 경우에는 약간 보통 좀비물 그런 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렇게 물량 공세하는 경우 있잖아요. 시빌워 같이 그런 경우에 이제 주인공 일행이 둘로 나뉘어서 막 도망가면서 우리 꼭 살아서 보자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은 아까 말했던 무슨 플래그였지? 먼저 가! 그 플래그를 같이 던지면서 이제 진짜 그쪽은 주인공 없는 쪽은 완전히 죽겠구나 그 확실시 되는 그런 경우에 또 이렇게 같이 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전쟁 이런 영화를 보면은 꼭 막 되게 막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야 넌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막 이렇게 힘을 주다가 그 힘 주는 사람이 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힘 받은 사람은 계속 그 사람 생각하면서 막 살아야 돼 막 이러고 있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꼭 그 전쟁물 같은 경우에 우리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꼭 뭘 하자라고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얘기하면은 꼭 사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그리고 약간 탈출 같은 거 할 때도 우리 여기 나가면은 엄마 맞아. 말도 잘 듣고 이제 막 후회를 해요. 과거를 막 내가 공부를 왜 안 했을까? 왜 땡땡이 쳤을까? 이러면서 우리 나가면은 열심히 살자라고 하는 순간 이제 그 친구들이 다 옆에서 사라져요. 과거 회상처럼 갑자기 한순간에. 한 명만 살아남고 다 그쵸. 죽고. 서바이벌입니다. 네, 정말 많은 사망 플래그 토크를 했는데요. 사망 플래그 토크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임이 하나 생각났어요. 바로 가장 들어가기 싫은 공포 장르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좋습니다. 첫 번째는 고전 호러 vs 사이코 스릴러입니다. 고전 호러는 귀신이 나오는 폐가 TV가 스스로 켜지고 거울 속에서는 다른 내가 웃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이코 스릴러는 나를 관찰하는 살인마가 바로 옆방에 있는데 CCTV에는 나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렵네요. 둘 다 너무너무 싫은데 저는 만약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차라리 고전 호러가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슈퍼내추럴이라는 미국 드라마 시리즈를 열심히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 귀신을 테마하는 방법은 조금 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파묘를 통해서 동양 귀신 내쫓는 법도 배웠으니까 물러가라. 네, 뭐 주 이런 조금 난이도 센 귀신만 아니면 충분히 그래도 좀 비벼볼 수 있겠는데 사이코 스릴러는 도저히 용기가 안 나네요. 텍사스 연쇄 살인마가 온다면 저는 그냥 먼저 가를 외치고 빨리 죽는 그런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고마웠어. 곧 따라갈게. 저도 고전 호러에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이코 스릴러는 우선 살인마라는 것에서 저를 죽이려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데 고전 호러는 그 귀신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뭐 동양 귀신 같은 경우는 꼭 한이 있잖아요. 그 한을 풀어주면 성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전 호러에는 이제 귀신과 좀 대화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내 면에서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고전 호러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 무섭다고. 여기 저만 보일 거 아니에요. 저 죽이러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포보다 차라리 귀신이랑 있는 게 덜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정말 오히려 반대로 사이코 스릴러가 더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귀신은 제가 뭐 영적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대처하는 방안을 제대로 모르겠는데 적어도 사이코패스는 같은 사람이니까 찌르면 피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그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뭐 살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전 호러 같은 경우는 진짜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감도 안 오고 이 원한을 만약에 제가 입었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풀어? 그냥 무당집 계속 전전하면서 돈 계속 나가고 그런 상황일 것 같아서 전 차라리 사이코 스릴러가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이코 스릴러를 선택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구치소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안전하다. 제가 들어가 있겠어요. 차라리 제가 미친 사람이 돼서 제가 정신병동에 가거나 제가 그냥 경찰들 사이에 갇혀 있을게요. 똑똑하다. 뭔가 고전어로는 약간 얘가 나를 공격을 하는지도 물체가 닿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계속 이제 수상한 느낌만 계속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험 공부도 해야 되는데 막 머리도 아파 죽겠는데 얘도 막 왈라왈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잘 때는 또 가위도 늘릴 수도 있고 제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뭔가 그래도 사이코 스릴러면은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구치소에 있겠습니다. 상당히 극사실주의적이네요. 아무래도 MBTI가 S다 보니까 이해합니다. 저도 사이코 스릴러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 똑바로 차리면 이제 막 살아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이코 스릴러 너무 싫지만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일단 이 사이코 살인마가 뭐 잠든 틈이나
아니면은 좀 한눈에 팔고 있다던가 뭐 이런 걸 열심히 노려서 뭐 죽을 각오를 하고 좀 도망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도망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게 좀 크다고 생각해요. 귀신은 지평 좌표기를 어떻게 고정하셨죠? 그래서 엘베타면 이제 3면이 귀신. 보통 고전 호러는 주인공이 먼저 귀신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폐가에 들어간다든지 곤지암처럼 귀신 체험, 심령 체험을 하고 싶다든지. 근데 사이코 스릴러는 어느 날 갑자기 내 방문 앞에 나타난 살인마 이런 관계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얌전히 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그걸 못하게 부모님이 어디서 인형 같은 걸 주워와서 줬다고 합시다.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본인 능력으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무조건 귀신을 마주해야 하는 그런 고전 호러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미안했다, 고만했다, 고마웠다 얘기하고 클리셰네요. 예. 그리고 고전 호러는 이제 귀신은 자기를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더 다가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만약 인형을 가져왔다 치면은 저는 인형이 하는 일을 좀 아방하게 모르는 척을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그러면 약간 관심이 식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게 귀신을 일식하는 사람한테 더 다가온다는 말이 있었어가지고 네. 그것도 하나의 약간 대처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도 못했던 대처법인 것 같아요. 약간 귀신을 왕따시킨다 약간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독고다이 같은 느낌으로. 아니면 광기 어리게 그냥 같이 놀아요. 밥 먹을 때 옆에 앉혀주고 나홀로 숨바꼭질하면 이제 찾았다. 찾았다가 놀아주고. 그런 내용의 영화 막 하나 있잖아요. 움직이는 인형인데 집주인이 잘 해줘가지고 집주인 원래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점점 친해져서 그랬던 뭔지 알 것 영화였던 같아요. 같은데? 약간 찰리 비슷하게 그 빨간 머리 맞아요. 남자아이 짱 맞아요. 주인공이 원래 칼을 들고 그 주인공을 계속 죽이려고 시도는 하는데 척키 아니죠? 맞아요. 척키 약간 패러디한 영화였던 걸로 기억을 맞아요. 하는데 비슷한 영화였는데 맞아요. 귀신들도 잘해주면은 자기네들도 다 잘해줄 거라 믿어요. 그 짤도 있잖아요. 걱정 마, 너희 뒤에는 항상 내가 있어. 고마워. 어쩐지 한기가. 사이코패스는 잘해줘도 죽일 건데. 이 정도면 수호신 아닌가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다음 밸런스 게임으로 넘어가 볼게요. 좀비 아포칼립스 vs 외계 생명체 침공입니다. 우선 좀비물은 친구들이 하나둘씩 감염되면서 이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외계 침공은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멈추고 모든 전자기기가 꺼지며 사람들의 눈이 전부 하얗게 변하는 상황인데요. 미연님부터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나마 그런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고민이 되는데 저는 차라리 외계 침공? 왜냐면은 이게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좀비로 변해서 저를 공격한다는 상황 자체가 너무 견디기 힘들고 슬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안 그래도 지금도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인데 차라리 외계에 그냥 진짜 불가사의한 힘이 그렇게 강압했다 하면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좀비로 변했다는 거는 어쨌든 뭐 누굴 지키든지 특히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좀 지키다가 좀비가 되셨을 것 같아서 너무 그럼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외계 침공 하겠습니다. 저는 좀비물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우선 좀비 안 물리면 그래도 감염이 안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또 이제 뭔가 저는 외계인보다는 좀비가 좀 덜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비물 세계관에 던져지면은 약간 좀비들 피해 다니면서 비록 제가 문과지만 백신을 어떻게든 개발해보려고 막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외계 침공하겠습니다. 더 싫은 거죠? 네, 외계 침공할게요.
일단은 좀비물은 저희가 좀 많이 좀 부산행도 그렇고 많이 접했잖아요. 어느 정도 약간 그렇게 영화도 많고 좀 보편화된 느낌이라면 외계 침공은 저희가 사실 왜 해외 영화 드라마를 좋아하면 볼 수도 있지만 진짜 장르가 그렇게 막 접근성이 좋은 장르는 아니기 때문에 이 외계 침공이 일어났을 때 얘네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우리한테 어떤 걸 해야 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예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좀비는 그냥 하면서 이제 소리 나면 가서 막 물고 이제 내가 사라지는 내 자아가 없어지는 걸로 보면 되는데 이 외계 침공에서 얘네가 우리한테 공격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당할지 모르니까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약간 전례가 좀 많이 없는 그런 그쵸. 유형이라서 더 그쵸, 그쵸. 대비하기가 어려운 것 같네요. 하긴 저도 외계침공 영화 하면은 그 팩맨이라고 좀 나온 지 된 개그 같은 영화가 있는데 그 뭐 게임을 외계인한테 보냈더니 침공 표시인 줄 알고 그 게임 형태로 공격해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약간 외계 침공 하면 딱 그 정도 수준만 떠올라서 아 그런가 또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군요. 하지만 외계침공이라고 하면은 고전 영화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에일리언. 저는 제가 봤던 공포 영화 중에 에일리언이 정말 손에 꼽히게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계침공은 항상 영화마다 다르잖아요. 콰이어트 플레이스도 외계침공이었나요? 하여튼 외계인의 종류가 다르고 좀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이 있잖아요. 죽지 않고 그 상처투성이인 채로 피를 흘리면서 느적느적 걸어오는 그런 공포가 있는 건데 저는 근데 사실 그 죽지 않는다는 공포가 저에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좀비물이 시체가 어느 날 살아서 돌아온다라는 컨셉이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그 죽음이 없다는 그 무한 굴레가 정말 무서운 것 같고 그리고 영국 좀비 드라마 중에 한 가지가 주인공이 좀비였다가 치료제를 맞고 다시 인간이 되는 스토리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 주인공이 좀비였던 시절에 죽인 사람들의 가족을 다시 마주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생존 수칙을 열심히 배워서 외계침공에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비물이 더 나은 것 같은 게 외계 침공은 청룡님이 말한 것처럼 사실 저희도 막 미국에서도 그렇고 외계인 발견했다 하면은 막 실험하겠다 하면서 막 배 째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외계인도 솔직히 인간? 인간들? 얘네 외계인을 어떻게 만들지? 하면서 막 실험해보고 그러다 한 명씩 한두 명씩 막 다 죽어나가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알아서 피하거나 아니면은 나 같은 생존자를 찾아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아니면은 다 죽었네 나도 죽자 하고 좀비가 돼버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좀비물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외계 침공이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동료들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좀비물 세계관에서는 되게 외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죠. 제가 친구나 부모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무력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좀비물은. 근데 외계 침공이 만약에 온다면 저는 좀 체념할 것 같아요. 그냥 외계인의 통치 아래서 살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언젠가는 뭐 곧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좀비물은 또 하나씩 헤쳐나가면서 막 그 희망을 좀 갖게 되는 게 약간 슬픈 것 같아요. 막 죽을래 말래 이런. 죽을래 말래. 애매하긴 해. 죽으면 죽어. 약간 하루살이 인생이네요. 네, 약간. 또 약간 외계침공은 그래도 얘네가 지구를 지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온 거니까 인간들을 싹 다 몰살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좀비들은 보통 이게 이지가 없는 설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진짜 잘못하다간 다 죽겠구나 싶은 느낌도 있고 갈수록 물자는 떨어져 갈 텐데 그럼 진짜 나중 가면 아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건 좀
생각해보면 외계인들도 K-팝 들으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캐대언을 한번 네, 틀어줄까요? 그냥? 틀어주고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그런 어. 세상을 만드는 것도 그냥 아예 사자보이즈를 네. 시켜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밸런스 게임이 될 것 같은데요. 폐교 괴담 vs 병원 괴담입니다. 폐교는 복도 끝 라디오에서 계속 출석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건데요. 제 이름이 마지막 순서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병원 괴담 같은 경우에는 수술실 불이 깜빡거릴 때마다 침대 위에 있는 시체의 자세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어렵죠? 저는 병원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원래 뭐 소리가 들리는 거는 내 차례가 오면 죽겠구나 거나 아니면 그냥 체념이라도 하겠는데 그 눈앞에 시체가 계속 바뀌는 거는 얘가 언제 달려질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내가 먼저 공격하면은 안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이 클 것 같아서 저는 폐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도 폐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폐교의 귀신이라고 함은 이제 거의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뭔가 그 학교에서 죽었다던가 이런 사연이 있는 귀신들이 많은데 병원 괴담은 어떤 사연을 가졌는지 감도 안 옵니다. 워낙 다양한 이유로 사람들이 가는 곳이니까 또. 네. 저는 차라리 병원 괴담이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도 시체가 자세가 바뀌든 뭘 하든 움직인다는 게 내가 볼 수가 있으니까 계속 보고 있으면은 나를 공격하는 시점을 어쨌든 알게는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리만 들리는 거는 진짜 내가 또 이것도 아까 그전 거랑 비슷하긴 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니까 뭐 방송실을 찾아가? 그것도 약간 너무 무섭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눈에 보여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병원 괴담 쪽이 좀 더 끌립니다. 저는 병원 괴담에 이 시체의 자세가 바뀐다는데 이거는 캐대언을 듣고 신이 나서 자세가 변한 것 같습니다. 시체마저 캐대언에 빠져버렸다. 약간 폐교는 이제 제가 언제 내가 이름이 마지막 순서인 건 알긴 하지만 정말 그 기간 동안 너무 긴장이 될 것 같아요. 한 명씩 이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옆에 있던 친구들도 선생님도 그 익숙한 풍경에서 한 명씩 사라진다는 거에 공포감과 내가 만약에 가게 되면 난 어디로 갈까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는 클 것 같아요. 저도 차라리 병원 괴담이 더 나은데요. 뭔가 저는 청각이 조금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시각보다. 막 방탈출 같은 거를 하러 가도 뭔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그것도 물론 싫지만 갑자기 막 무슨 으스스한 소리가 들린다던가 막 그런 게 좀 더 싫기 때문에 사실 눈을 뭐 감으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귀를 막는 건 조금 더 어려우니까 저는 차라리 병원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도 이 병원이 정신병동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서 병원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고서 딱 생각난 게 폐교는 여고괴담 시리즈가 생각이 났고 병원은 기에르모 델 토로의 구검이라는 단편 드라마가 있어요. 연작 시리즈인데 보통 병원에서 시체가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그 사건을 해결해주면 보통 귀신들이 알아서 퇴장을 했거든요. 근데 폐교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입시 문제라든지 왕따라든지 그 귀신들의 한을 제가 도저히 풀어주지 못할 것 같아서 저는 병원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분석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1부 사망 플래그와 공포 장르 밸런스 게임이 끝이 났는데요. 2부도 심장 쫄깃한 생존형 공포 게임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기대해주세요.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레이디들. 탈출 가물입장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부에서는 공포영화 속 사망 플래그와 가장 들어가기 싫은 공포 장르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1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실감나는 공포감을 선사하기 위해 저희 집사들이 레이디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죠? 좋은 질문입니다. 보이시는 것과 같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 건물은 1층부터 4층까지 연결되는 폐저택입니다. 초대장을 받은 4명의 레이디들은 저택의 집사인 저희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기이한 저택과 수상한 집사들, 초대장을 받은 4명의 여성들이 집사들을 따라 걷는다. 그때 위층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린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 아까부터 춥고 으슬으슬한 것 같아요. 오래전 이 저택은 크고 화려했어요. 주택 가주님은 매일 연애를 열 정도로 사람을 무척이나 좋아하셨으니까요. 요즘도 가끔씩 과거의 초대장이 뒤늦게 송부되기도 하더군요. 오늘은 밖에도 비가 오고 시간이 늦었으니 편안히 쉴 수 있게끔 저희가 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방은 따뜻한 난로와 아늑한 소파가 있는 클레이의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다소 온도는 낮으나 킹사이즈의 침대가 있는 휘트니의 방입니다. 어떤 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두 번째 방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잠자리가 불편하면 잠에 쉽게 들지 못하는 편인데 따뜻하다고 해도 소파보다는 킹사이즈 침대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불을 열심히 휘감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두 번째 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전 더우면 잠을 못 자는데 난로와 아늑한 소파 따뜻한? 저는 그냥 이불을 덮어서 제 온도를 알아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따뜻한 난로와 아늑한 소파가 있는 첫 번째 방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따뜻해야 잠이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따뜻해야 잠을 잘 자기 때문에 따뜻한 난로와 아늑한 소파가 있는 클레이의 방 쓰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디 레이디들의 밤이 편안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히트니 방에서 칼에 찔린 채 죽은 여자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주의 얼굴을 본떠 만든 가면이 바닥에 보이는군요. 이걸 쓴 이가 범인인 것 같네요. 다행히도 4분 다 생존하셨습니다. 방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송구드립니다. 레이디들이 입은 아름다운 드레스가 피로 물들다니 참 유감입니다. 저희 나가게 해주세요. 나가야겠어요. 안타깝게도 초대장을 받은 분들이 저택에 올 경우 밤 12시 이후부터는 입구가 폐쇄됩니다. 저택에서 나가실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4층까지 올라가 생존하신다면 저택에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너무 잔인한 말씀이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레이디. 이건 단지 재밌는 게임이니까요. 네, 2층은 1층과 다르게 조용하죠? 안주인께서는 귀가 매우 예민하셨답니다. 큰 소리가 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기 때문에 2층에서는 인기척 없이 걸어다녔죠. 그가 움직이고 있어요. 어서 방 안으로 들어가죠. 참고로 이 방 안에는 제한 시간 2분이 걸린 폭탄이 있습니다. 2분 동안 이 방에 있다면 이 방은 곧 폭탄에 의해 터질 겁니다. 안주인 말고는 이 방을 들어올 수 없죠. 안주인께서는 심성이 그리 좋지 않으셨거든요. 안에 누구 있어요? 저도 초대장을 받아 들어왔는데 친구들이 2층에서 모두 죽었어요. 이 방에 있으면 위험해요. 제가 안전한 방을 알아요. 열어주세요. 네, 다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이분이 될 때까지 이 방 안에 머무르는 것. 두 번째 선택은 문 밖의 목소리를 믿고 문을 여는 쪽은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 중 레이디들은 어디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방 안에 머무르겠습니다. 저는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낯을 많이 가려서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낯 가리는 거랑 관련 있는 저는 안 믿을래요.
원래 자기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다 배신할 게 뻔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방 안에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 안에 머물 건데요. 여러분 이런 클리셰 많이 보지 않았나요? 방 밖에서 귀신이 뭐 친구 목소리를 흉내낸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서 나오라고 하는. 근데 나가면은 이제 바로 죽는 그런 클리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방 안에 남아 있겠습니다. 네, 저도 방 안에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인간은 살짝 이기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굳이 막 문을 두들겨 가면서까지 저희를 구해주려고 할까요? 저는 뭔가 사망 플래그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일단 이 방 안에서 머무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방 밖에 들리는 소리 들리십니까? 네.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는 괴물이라. 나간 레이디가 있었다면 저 괴물의 밥이 되었겠지요.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이 과연 여기 저택에 살아 있을까요? 저것이 사람으로 보인다면 레이디들도 집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투다닥닥. 네. 3층까지 무사히 도달하셨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건승을 빌겠습니다. 3층을 지나시는 길은 간단합니다. 이 방을 나간 뒤 긴 복도를 지나 끝의 계단을 통해 4층을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혹시 미래의 배우자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약간 로맨틱한 거를 이 공포 테마에서 생각하게 될 줄이야. 막 어떤 뭐 달이 뜨는 날, 뭐 잠에 들면은 배우자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뭔가 괴담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거는 무슨 한밤중에 칼 물고 거울 보면은 배우자 모습이 보인다? 뭐 그런 괴담도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거울을 통해 미래의 배우자를 알 수 있는 괴담은 다양한 형태로 변형돼서 존재하는데요. 밤 12시 세면대 혹은 세숫대야에 물을 가득 받아두고 입에 칼을 물고 있으면 미래의 배우자가 비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두운 집에서 촛불과 손거울을 들고 계단을 등 뒤에 둔 채 거꾸로 올라가면 거울로 미래의 배우자를 볼 수 있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간혹 거울에 해골이나 사신이 비친다면 이는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둘 중 하나가 죽어 맺어지지 못한다고 하죠. 또 있습니다. 자정 이후 혼자 방이나 화장실에 들어가 불을 다 끈 채 눈을 감고 그녀의 이름을 3번 부르면요. 거울에 나타난 사람이 미래의 배우자나 올 한 해의 운세, 앞으로의 운명 등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답해준다는 거울 귀신 이야기인데요. 3층의 방을 사용하던 저택의 딸은 아무래도 미래의 배우자가 너무나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여름 휴가로 가주와 안주인이 저택을 비운 날 에이미는 이 방에서 거울을 바라본 채 메리를 불렀습니다. 블러디 메리, 블러디 메리, 블러디 메리. 휴가에서 돌아온 뒤 3층을 확인한 집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에이미가 방문 앞에서 처참히 죽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선을 들어올려 거울을 확인한 집사는 피가 묻은 가위를 들고 있는 메리를 보았다고 합니다. 재빠르게 방을 빠져나온 집사는 사람을 시켜 방문을 단단히 잠궜다고 해요. 여기까지가 이 방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방문이 방문이 굳게 닫힌 이후로 여러분께서 이 방을 방문한 첫 손님이 되겠군요. 어떠신가요? 여러분께서도 메리를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혹시 아나요? 미래의 배우자를 알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불쾌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부를 수 있겠어요. 아쉽네요. 여러분께서 예상보다는 재밌는 분이실 줄 알았어요. 그래도 먼 길 오신 만큼 대접을 섭섭히 해드릴 순 없죠. 아마 메리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에이미를 죽인 후 여러분을 마주하기까지 단 한 번도 이 저택을 떠난 적이 없으니까요. 메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부디 즐거운 인사를 나누셨으면 합니다. 그럼 문 밖을 나가면 메리 귀신이 있다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그래도 빈손으로 인사할 수는 없으니 몇 가지 도구를 챙겨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위 피 한 그릇, 보리쌀, 소금, 구리칼, 금장촛대, 구식소총, 각자 원하시는 한 가지 물건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어렵다. 저부터 골라봐도 될까요? 저는 소금 고르겠습니다. 원래 귀신한테 소금 뿌리면 좀 물러간다고 하잖아요. 물론 동양의 풍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소금을 한번 선택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한번 선택해볼게요. 저는 소해피 한 그릇 하겠습니다. 제가 레이디로서 이런 천박한 것을 한 번도 제 손에 만져본 적은 없지만 이 방 에이미 씨라고 했나? 그분이 피가 묻은 가위를 원하는 메리를 봤다고 했으니까 왠지 피를 가져가면 또 만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해피 한 그릇 하겠습니다. 혹시 근데 구식 소총이면은 그 녹이 쓸어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열심히 관리했습니다. 네. 왜냐면은 귀신들이 녹 쓴 거를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녹이 쓸어 있으면은 구식 소총 가져가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시니 저도 소의 피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소의 피 한 그릇 가져가겠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를 원하는 느낌이니까 뭔가 인간 피로 착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죽는 거 아니겠죠? 어쩌면 혼자만 살 수도 있어요. 미안해. 고마웠어. 소이피가 굉장히 취향에 맞으시나 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소이피는 한 그릇밖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요. 소이피를 고르신 분들은 나머지 물건들을 나눠서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하길 잘했다. 그러면 저는 금장 촛대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구식 소총을 가져가겠습니다. 총이 있으면 뭐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그럼 모두들 준비되셨나요? 그럼 저희는 4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안전히 도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윤님 혼자 올라오신 건가요? 묶인 것부터 풀어주세요. 생존자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여러 죽인 살인범이 눈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조건 도망가야죠. 뒤도 안 돌아보고. 하지만 자살을 결심한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범이라면요. 저희는 어차피 죽기로 결심한 그 결정을 도울 뿐입니다. 차마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릴 용기도 없으면서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의 죽음을 돕습니다. 그런 사람을 골라 저택으로 초대장을 보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윤님께서는 방 안에 고립된 채 7년을 보냈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의무로부터 도망치며 회피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몇 번 죽을 결심을 하면서도 끝내 용기를 내지 못했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께 초대장을 드렸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윤님께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때입니다. 오른손에 쥐어진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면 저희에게 발사됩니다. 제가 삼킨 열쇠를 찾아내어 당신은 그대로 이 저택을 탈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저택 어딘가에 아직은 살아있는 당신의 일행의 행방은 그대로 비밀에 붙여지겠죠. 만일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5분이 지난다면 총구를 당신에게로 겨누려 합니다. 걱정은 마세요. 고통 없이 단숨에 편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후 저택의 일행도 구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그분들이 살기로 마음을 고쳐먹었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하윤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제가 죽으면 나머지가 살고 제가 그냥 도망가면 혼자 사는 건가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시 살기로 결심했는지 하윤님은 알 수 없어요. 다 자살 희망자들이긴 한데 어렵다. 와, 이렇게 살아남는 게 딱히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네요. 생존자 되는 게. 그렇죠. 근데 또 이렇게 난 자살이 하고 싶었던 거지 타살로 죽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죽음의 공포를 여기서 느끼면서 저는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야. 드는데 우릴 버려? 저는 알 수 없으니까 차라리 그 탈락자 사람들이
살고 싶은지 그 여부를 알았다면 더 괴로웠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내가 죽으면 그들이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았다면은 좀 고민을 했겠지만 저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나갈게요. 네. 그러면 최종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저만 나가겠습니다. 열쇠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네, 다들 무서운 시간 되셨나요? 나름 열심히 준비해봤는데 재밌었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공포 장르는 시각적인 효과로 연출을 하다 보니까 라디오로 전하기 위해 대본을 쓰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함께하신 패널분들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렇게 생존형 이런 밸런스 방탈출 게임 이런 걸 처음 해봤는데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을 했고 또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아서 더 몰입해서 게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죽게 되었지만 너무너무 무섭고 재밌었습니다. 전 죽기 싫어요. 절 죽이지 마요. 아니, 저는 방탈출 이런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공포 방탈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렇게 라디오로 하는 방탈출은 처음인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계속 몰입하고 계속 집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해주신 청류님이랑 도희님 진짜 감사합니다. 아,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방탈출은 처음이었는데 이게 어떨지 계속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다 보니까 더 집중하게 되는 게 없잖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반전처럼 사실 알고 보니 우리가 모두 자살 희망자였다 하는 것도 되게 신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살기 위해 발버둥 친 게 사실은 약간 어찌 보면 그러니까 자기 희망이랑 반대되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내 설정대로였다면은 죽는 길을 찾아가야 했던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계속 상상을 하게 되니까 좀 더 몰입되고 제 스스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 있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반전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살아남긴 했지만 그 공포라는 것에 대해 저는 죽음을 원래도 희망을 했었는데 이렇게 공포를 느끼면서 삶의 희망? 이런 걸 좀 더 삶을 유지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되게 전체적인 스토리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옛날에 가주 안주인 그 다음에 딸 에이미가 살았어요. 집사들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 가주랑 안주인 모두 정신적으로 지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집사들을 포함한 고용인들이 괴롭힘을 당해 죽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집사 2명이 도희님과 제가 이제 가주와 안주인이 마시는 차에 약재들을 타서 그 2분을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래, 그 이유는 이제 고용인들과 가주가 죽고 난 뒤 저택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쁜 사람들. 하지만 저희도 이제 걸려서 결국 죽게 되었어요. 죽임을 당하고 저희는 저택의 지방령이 되어서 악귀가 되었다는 설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층별로 이제 테마를 설정해줬는데요. 1층부터 혹시 청류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네, 일단은 1층은 제가 원래는 선택지가 2대2, 1대3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다 같이 이제 탈출을 하셨더라고요. 네, 해설을 하면은 1층은 공포 영화 장르 중 대표적인 장르인 슬래셔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슬래셔는 한 명의 살인마가 날이 있는 도구로 다수의 희생자를 공격하는 공포 영화의 하위 장르입니다. 클레이 휘트니의 이름은 영화 13월의 금요일의 등장인물 오빠 클레이와 여동생 휘트니의 이름을 붙여 제작하였습니다. 여동생 휘트니가 크리스탈 호수에서 실종이 되고 난 뒤 오빠인 클레이가 휘트니를 찾으러 가면서 벌어지는 공포 영화입니다. 슬래셔는 억울하게 죽은 이가 귀신이 되어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죽은 이의 가족들이 대신 보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행히도 오늘은 12월 일요일이니 13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하.
네. 그리고 2층은 공포 영화 장르 중 괴물이 나오는 외계 생명체 침공 장르입니다. 지구상에 없는 외계 생명체가 인간을 공격하는 장르인데요. 공격을 하는 이유도 다양하기 때문에 지구로 침공 시 외계 생명체별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모티브로 한 건 콰이어트 플레이스 영화를 모티브로 하였고요. 콰이어트 플레이스에서도 인간 소리를 내는 순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는 괴생명체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한 건 또 이제 괴물이 사람 소리를 따라한 거라던가 아니면 소리를 내면은 이제 들어온다던가 약간 그런 걸 모티브로 해서 2층을 만들었습니다. 3층은 오컬트 장르였는데요. 이제 유령이나 귀신 등이 등장을 해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주인공이 퇴마를 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사실 오컬트 장르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공포감으로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공포감을 기반으로 생겨났는데요. 이런 알 수 없다라는 공포와 가장 맞닿은 괴담이 블러디 메리라는 괴담이에요. 여러분께서도 뭐 학창 시절에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자정에 칼까지는 못 물었고 메리를 3번까지 불러본 경험은 있거든요. 유럽에서 발발한 괴담인데요. 거울 귀신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블러디 메리를 밤 12시 이후에 혼자 방에 들어가서 불을 다 꺼놓고 블러디 메리를 3번 반복해서 말한 뒤에 눈을 떠서 거울을 보면 메리의 형상이 거울에 보인다는 괴담입니다. 이때 자신의 미래 배우자에 대해서 묻거나 올 한 해의 운세 그리고 앞으로의 국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등 미래에 관한 걸 물어보면 답변을 해준다는 괴담인데요. 간혹 메리가 손에 칼이나 가위, 도끼, 빠로 같은 흉기를 들고 등장할 때도 있다고 해요. 아마 이 저택의 딸인 에이미는 가위를 든 메리를 마주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괴담이 유행하던 과거에는 거울이 귀중품이다 보니까 이것을 좀 소중히 하자는 취지에서 유래한 것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고르신 것 중에 소울피는 아쉽게도 테마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닭을 피를 많이 쓴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혹시 몰라요. 귀신이 여러분 앞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세요. 이게 음양오행에 기반을 해서 쇠 이런 물건들이 귀신이랑 상성이 안 맞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식 소총 같은 경우에는 물리 타입으로 귀신을 테마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쇠보다는 은이 귀신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금장촛대 대신 은장촛대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보리쌀 같은 경우도 곡물이 귀신을 막는데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빨간 곡물이어야 한대요. 그래서 팥 이런 곡물들이 많이 쓰인다고 하고 소금도 귀신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이걸로 직접적인 퇴마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퇴마를 제가 아주 깊이 공부한 것은 아니지만 슈퍼내추럴에 기반을 해서 이렇게 한번 꽁트를 짜봤습니다. 그리고 4층은요. 직소에서 이제 영감을 받은 스토리인데요. 직소의 메인 플롯이 귀하게 얻은 목숨 소중하게 써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즌 1에도 그렇고 시즌 2에도 그렇고 본인의 의지로 목숨을 잃으려고 한 인물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때 직소가 살인의 공포에 이제 밀어 넣음으로써 주인공이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이로 인해서 생존을 위한 욕망을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께서 그 욕망을 적절히 잘 느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 영화의 특징이 생과 사 사이에서 주인공이 결국에 생을 위해 발버둥 친다라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를 바탕으로 한번 괴담을 짜봤는데 모두 잘 즐겨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괴담 체험, 저택의 손님들의 비하인드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직접 호라물을 작성해보면서 하위 장르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 수 있는 공포란 무엇인가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으로 과몰입장하면서 공포 관련돼서 한번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작가로서 아주 뿌듯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덕분에 재밌게 저도 임할 수 있었어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외전으로 한번 저희 DJ들이 겪었던 공포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수학여행 같아요. 이거 완전 불 꺼놓고 하는 그런 바이브잖아요. 그 홍대역 귀신 알아요? 홍대 있고요.
PC방 귀신. 제가 직접 겪은 건데. 여기 아니에요? 홍대 맞아요. 홍대 있고요. 9번 출구 바로 옆에 PC방이 있거든요. ABC 마켓 옆에. 그 PC방에서 저랑 이제 동기랑 그 뭐지? 뭐 하러 갔었는데 뭐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가서 막 하다가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 은색 문 조그만 거 있잖아요. 뭐 고치려고 하는 그게 거긴 좀 컸거든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그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섭잖아요. 그거부터가 열려 있는 거부터가. 그래서 너무 찝찝해서 문을 안 닫고 있었거든요. 그 화장실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 말을 한 2분 정도 고민하다가 이 문을 닫는 순간 그 철문이 혼자서 팍 하고 닫히는 거예요. 누가 이제 물리적으로 확 닫은 것처럼 확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거기서 또 1분 동안 이러고 얼어있다가 아이 바람이겠지 하고 한 칸 앞으로 갔는데 문이 살짝 또 열리더니 또 쾅 하고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는 순간 너무 무서워가지고 화장실 문을 열고 그대로 뭔가 뛰면 안 될 것 같아서 빠른 걸음으로 나가서 바로 동기한테 말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 PC방 화장실은 절대 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다가 느낀 건데 바람이겠지가 너무 사망 플래그 같은 게. 갑자기 이제 샤워하면 이제 죽죠. 찝찝해서 안 되겠어. 샤워를 해야겠어 하는 순간 이제 킬. 저는 사실 이거 별로 안 무서울 수도 있고 그냥 오해에서 비롯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이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한 10살 때쯤이었고 동생이 이제 너무 어렸던 5살 시절이거든요. 제가 너무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엄마랑 저랑 동생이랑 셋이서 갔는데 저를 엄마가 챙길 수 없는 상황이었죠. 동생이 어리니까. 그래서 엄마랑 동생이랑 식당에 있고 저 혼자서 화장실을 찾으러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냥 그 건물 안에서 화장실을 해결하면 됐는데 제가 어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아예 밖으로 나와버려서 아파트 단지 내를 헤매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때 밤이었고 너무 무서우니까 엉엉 울면서 아파트 단지를 이제 배회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어떤 정자에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가 왜 우냐고 해가지고 화장실을 못 찾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기 앞으로 가서 직진하다가 왼쪽으로 꺾으면 화장실이 있대요. 그래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파트 단지만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근데 뭔가 바위, 약간 그 아파트 조형물 바위 있잖아요. 거기 위에 할머니가 똑같이 앉아 계셨어요. 똑같은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화장실 안 보여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왜 길을 못 찾냐고, 내가 직진해서 왼쪽으로 꺾으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또 헤매다가 그 할머니를 또 마주쳤어요. 그때는 그 약간 그 주차장에 환풍구 있잖아요. 그런 평상 같은데 거기 위에 할머니가 앉아 계셔서 할머니 안 보인다고, 화장실이 너무 안 보여요, 못 찾겠어요, 같이 가달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혀를 차시더니 내가 아들 불러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잠깐 기다렸는데 저기 멀리서 아저씨가, 제가 울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왜 우냐고 이렇게 저한테, 네, 아저씨가 저한테 다가오셔서 제가 아저씨 핸드폰을 빌려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저를 찾으러 빨리 달려오고, 이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할머니를 깜빡 잊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오고 아저씨가 있고 제가 있는 상황에서 아저씨 감사하다고 여기 할머니가 아저씨 부르셨죠? 했는데 아저씨가 할머니? 무슨 할머니야? 그러시는 거예요. 엄마도 저 찾으러 올 때 할머니는 안 보였다고, 그냥 너랑 아저씨밖에 없었다고. 아저씨는 어린애가 혼자 울고 있길래 내가 다가왔던 거지 할머니 없었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할머니 아직도 찾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들 데려와서 화장실 데려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10년째 찾고 있으면 어떡해. 그랬던 얘기가 있습니다. 조상님이실까요? 되게 도와주려고 하신 것 같은데. 좋으신 할머니. 좋은 부분. 저는 직접 겪은 건 아닌데 이제 친구들한테 들은 건데,
제가 극장에서 뭐 공연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극장 오른쪽에 에어컨이 있었어요. 하얀 색깔 에어컨이 있었는데 그 에어컨 쪽에서 약간 하얀 옷을 입은 귀신을 본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나 귀신 봤어 이러면서 그쪽에서 막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직접 겪은 거는 아니라서 막 생생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 이후로 그 극장에 들어갈 때마다 그쪽을 계속 의식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해화 있나요? 그 극장이? 네, 맞습니다. 극장 귀신 많대요. 제가 해화를 참 많이 가는데 저도요. 어디 극장일지 모르겠네요. 무섭다. 저는 무서운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아, 그 꿈속에서 저희 가족이 어떤 살인마한테 쫓기고 있는 꿈이었어요. 가족이 다 같이. 그래서 근데 딱 당하려는 순간에 꿈에서 깼어요. 근데 저희 집 그래서 너무 무서웠다 하고 거실을 나갔는데 저희 집 소파에서 그 살인마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는 출근을 하시는데 막 다리를 저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또 꿈에서 깼어요. 꿈속 꿈이구나. 꿈속 꿈이었어. 그래서 너무 근데 진짜 깜짝. 너무 소름 너무 돋고 무섭다. 식은땀이 나고 막 너무 그랬던 경험이 리얼했을 것 있습니다. 같아요.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그 꿈을 깨고 나서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살짝 네. 힘들었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어제 그냥 좀 기묘한 일이었어요. 기묘한 일에 불운이라고 해야 될지. 제가 어제 본가에서 올라왔거든요. 저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는데 제가 한 번도 시외버스 터미널을 그 버스를 타고 가면서 사고가 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버스를 이제 제가 운 좋게도 이렇게 두 자리 중에서 창가 쪽을 잡았는데 제 옆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가방을 옆에 이렇게 놔두고 이제 다행이다, 가방 무거웠는데 하고 이제 저는 캐리어는 아니어가지고 가방을 옆에 놔두고 이제 자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위가 좀 많이 눌리거든요. 막 귀신을 보는 건 아니고 그냥 몸이 무겁고 그런 것만 느껴지는 사람인데 이렇게 꺾고 자고 있으니까 담이 온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너무 아파서 이렇게 해서 고개를 이렇게 옆으로 돌렸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렸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고개가 자꾸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눈을 떴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고개 짓을 한 게 그게 꿈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안 돼 있고 저는 이렇게 자고 있었던 거예요. 네, 저는 분명 고개를 돌렸다 생각했는데 돌린 게 아니라 그게 꿈이었던 거죠. 근데 그 꿈속에서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그냥 눈을 이렇게 뜨고 봤는데 창가가 바로 옆이라 했잖아요. 근데 옆에서 새까만 승용차 한 대가 쫙 지나가는 거예요. 엄청 검했어요. 그냥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이 검정색이에요. 이 완전 그냥 흙. 그냥 검정색의 차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차가 왜 저렇게 검해 이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다시 잤는데 그게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이 이렇게 걸려서 풀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차가 도로변에 서는 거예요, 버스가. 그래서 아저씨가 앞차가 사고가 나서 그래서 잠시 그 승객분 4분이 저희 차로 들어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분만 기다려달라, 양해 부탁한다 이렇게 하고 갑자기 차가 도로변에 멈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응급차 삐용삐용삐용 이 소리가 들리고 그 차 이제 고장난 거 차 끌고 가는 그 차 있잖아요. 보니까 차가 거의 반이 찌그러진 차를 막 끌고 가고 있고 좀 크게 사고가 났나 봐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내가 좀 전에 그게 끈 게 설마 꿈인지 내가 진짜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제 옆자리가 비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4명 중에서 여자분 한 분이 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급하게 저한테 지금 이거 어디 행으로 가는 버스인지 그다음에 이게 어디서 출발했는지 몇 시에 출발했는지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막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엄청 불안하게 핸드폰을 막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가방을 비켜드리고 근데 아무튼 그게 꿈이 예지몽이었는지 불운을 미리 생각한 건지 정말 신기했어요. 기묘하고. 부당 아니야 부당 그 옆에 여자가. 부당 아니야. 근데 이 사고는 진짜 난 거죠, 꿈이 아니라.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담이 걸려서 제가 이렇게 계속 푼다고 옆으로 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고개가 자꾸 옆으로 갔던 게 그걸 보여주려고 저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이 상태로 이렇게 멈춰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약간 끌어당기는 느낌은 들었어요. 근데 뭔진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이렇게 돌려도 계속 고개가 계속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살짝 이렇게 힐끔 떴는데 진짜 새까만 차가 확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일반 차 색깔이 아니라 그냥 크로마키 검정 색깔 딱 칠한 그 색깔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눈을 뜨니까 진짜 저는 이 자세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진짜 정확하게 몇 분 뒤에 차가 멈추고 이제 사고가 났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와, 다들 정말 엄청난 썰들이 그러니까요. 많은데요. 전 제가 기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닌데도 가위나 그런 게 진짜 한 번도 눌려본 적도 없고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어서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막 사귀기 시작해서 아빠가 운전을 하고 엄마가 조수석에 이렇게 타고 계셨대요. 근데 아버지가 운전을 한 경력이 좀 돼서 엄마가 보조석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상태로 가위에 눌리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만 이렇게 간신히 떠가지고 백미러 쪽을 백미러 그 앞에 달린 걸 백미러라고 하죠. 그거를 보는데 뒤에 어떤 흰색 소복을 입은 여자가 뭐 앉아가지고 이렇게 차를 같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 상황에서 드는 생각이 어떤 년이 갑자기 숨겨놓은 줄 알고. 그래서 아빠한테 화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위에 풀리셨다고 합니다. 딱 그냥 그 정도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귀신 썰인 것 같네요. 근데 다들 가위 많이 눌리세요? 저 진짜 많이 눌리거든요. 한 번도 눌려본 적 저도 없어요. 안 눌려봤어요. 그거 가위 눌리면 눈은 떠지거든요. 근데 몸은 안 움직이고 눈은 떠지는데 정신이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고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눈만 떠지거든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이게 다 보이는데 저는 귀신을 본 적은 없지만 귀신이 말하는 거 이런 거 진짜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자다가 가위 눌리면은 옆에서 막 이런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가위가 풀려고 해서 손가락 움직여서 풀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다시 자려고 하면 또 눌리고 깨면 또 눌리고 깨면 또 눌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이게 가위 눌리면 자면 안 돼요. 그냥 이건 진짜 꿀팁. 자면 안 돼요. 한 5분 10분 정도는 그냥 계속 깨서 딴짓하거나 그래야 다시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진짜 무서워서 저 눈 절대 안 떠요. 그래서 가위 눌렸을 때 눈앞에 뭐 있을까 봐. 저는 가위에 진짜 안 눌리는데 언제 한번 그때가 아마 한 이틀 밤 새고 집에 들어온 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피곤해서 딱 잤는데 뭔가 약간 그 의식이 깼는데 몸이 하나도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온몸이 갑갑하고 뭔가 약간 눌리는 기분인데 그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제가 두껍고 무거운 이불 덮고 자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왜 애기들 잘 때 압박감 있게 칭칭 묶어두고 잔다 그러잖아요. 그 기분을 뭔가 그때 알 것 같은 안 거. 덮어도 너무 포근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눌리는 기분이. 이불이 필요가 없는 느낌. 오히려 좋아. 그래가지고 가위 오히려 좋아. 포근하다 그래서 다시 잤던 기억이 있어요. 제 거 가져가서 이거 하이라이트 아닌가요? 오히려 좋아. 가위. 이렇게 가위가 체질인 사람은 또 처음 네, 한 번 더 눌리고 싶어요. 저랑 같이 러닝할까요? 그 가위 하니까 인터넷 썰 하나가 생각나는데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나요? 그 귀신이 보통 가위를 눌리면은 욕을 하면 풀린다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연자 분이 자기도 드디어 가위란 걸 눌려봐가지고 아 나도 한번 귀신한테 욕을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욕을 했대요. 했는데 문제는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가위 눌리는 게.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잘못되는데 싶어가지고 막 빌었대요. 그 다음에는 귀신한테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욕할 그럴 의미가 아니었고 저는 그냥 완전 존경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약해져가지고 다시 한번 욕해볼까? 그럼 이건 진짜 사라질 것 같은데 또 욕했다가 또 강해져가지고 또 빌고 그걸 계속 반복하다가 깨신 분이 있다고 하는 썰을 봤습니다. 귀신도 욕은 별로 안 좋아하나 봐. 그죠. 공포를 테마로 한 과몰입장의 2025학년도 2학기 첫 릴리즈는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저희 과몰입장은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저희 무서운 얘기 했으니까 어깨 한 번씩 털어요. 빨리 털어요. 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이 허이. 안녕. 감사합니다.